헝가리의 한 도로, 거센 폭설과 돌풍 속에 버스가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만삭의 임산부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출산이 임박한 듯한 그녀. 그러나 버스는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그때 한 동양인 남성이 나타나 주저없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망설임 없이 임산부를 등에 업고 거친 눈길을 헤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남성은 누구이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한 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몇 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루마니아 출신의 에디와 결혼했습니다. 에디는 저에게 늘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결혼 후 그의 고향으로 이주해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아이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중 산정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졌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헝가리 국적인 저는 고민 끝에 헝가리로 돌아가 헝가리의 의료 지원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출산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머물며 부다페스트 종합병원에서 산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희 부부는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높은 병원비가 들었을 검사와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차가운 12월, 저는 남편 에디와 함께 부쿠레슈티에서 부다페스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출산까지 한 달이 남은 시점이었지만 병원 예약 날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살 여유는 없었고 비록 10시간짜리 장거리 이동이었지만 버스는 그나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올겨울은 유독 따뜻했고 눈도 적었기 때문에 도중에 쉴 만한 곳도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렸고 차창 밖으로는 하늘에서 조금씩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디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을 청하라고 했지만 커다란 배를 부여잡은 채 쉽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또한 출산 후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도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일은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버스 안에는 약 2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뱃속의 아기가 주는 작은 통증을 느끼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목적지에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갑자기 버스 안 라디오에서 기상특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폭설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흩날리던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곧 사나운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의 시야는 급격히 흐려졌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점점 하얀 장막에 가려졌습니다. 그제야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예약된 병원 진료를 놓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버스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승객들 사이에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멈춘 버스 안에서 모두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는 눈보라가 너무 심하고 도로가 너무 미끄러워서 당분간 이동이 어렵고 구조 요청을 보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주변 풍경도 사라진 채 오직 하얀 눈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눈벽 속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에디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어요. 곧 구조대가 도착할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몇 번이고 엔진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버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극한의 추위로 인해 엔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승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다페스트 의과대학에서 유학 중이라고 밝히며 곧바로 운전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침착한 태도에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소방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력 때문인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극한의 추위 속에서 무리하게 엔진을 계속 시동 걸 경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수 있고 최악에는 버스 내부의 난방도 완전히 꺼지게 된다고 했죠. 차라리 지금은 체온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 힘입어 승객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어요. 버스 내부는 점점 냉기로 가득 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현수 씨는 우선 짐에서 두꺼운 옷을 꺼내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모여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그의 말에 따라 하나둘씩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몸을 맞대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따뜻한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현수 씨는 임산부에게 체온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를 중심으로 승객들이 최대한 밀착하여 따뜻한 환경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폭설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으며 이번 폭설이 12월 초에 내린 눈 중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눈 속에 갇혀버린 듯했고 구조대가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이나 남아 있었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에디는 내내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했지만 버스 안의 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수 씨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저와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체온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침착한 표정 속에서 깊은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조심스럽게 물었고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되면 즉시 말해달라고 당부했죠. 그의 말투에서는 전문가다운 면모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냉정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점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하얀 눈 속에 갇힌 버스 안,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불안감이 승객들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기색을 보였고 몇몇은 떨리는 손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씨는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했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거든요.
그때 김현수 씨가 짐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는 핫팩이었습니다. 차가워진 제 손을 감싸며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에디에게도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저를 더욱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곁에 김현수 씨 같은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와 철저한 대비 덕분에 우리 모두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점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아무리 옷을 겹겹이 껴입어도 추위를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창문 안쪽에는 하얀 성에가 두껍게 끼기 시작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말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는 듯 작은 움직임조차 최소화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우리는 그 긴 밤을 온몸으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 전해오는 규칙적인 태동에 안도하면서도 점점 더 심해지는 복부 통증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는 했지만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갑자기 강한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에디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꽉 잡았고 김현수 씨도 즉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제 맥박을 재고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에서 확고한 신뢰감이 전해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곧바로 진통 간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진통이 아직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에디는 계속해서 제 등을 문질러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불안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의 목소리에서도 공포가 묻어나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혹한의 밤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버스를 덮친 듯한 충격이었고 승객들 사이에서 당황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수 씨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버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거센 눈보라 속에서 버스를 살펴보았고 돌아온 그의 표정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버스 지붕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가 점점 버스를 짓누르고 있었고 만약 균형이 무너지면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즉시 모든 승객을 버스 앞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 무게가 쏠리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저는 에디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동안에도 진통은 계속되었고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꽁꽁 얼어붙은 창문 때문에 내부는 마치 냉동고와도 같았습니다. 현수 씨는 모든 승객들에게 최대한 서로 붙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조대와 연락이 닿았다면 그들이 이미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구조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다행히 강한 진통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신 온몸이 떨리고 의식이 멍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지며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던 거죠. 김현수 씨는 저를 살펴보더니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이 계속 떨리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대로 버티는 것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나 봐요. 그는 차 안에 배치된 간단한 청소 도구를 이용해 버스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어떻게든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덜어내야 버스가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 제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진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오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승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수 씨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버스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부르던 노래가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조심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조금은 따뜻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얼어붙었고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마치 깊은 설원 속에 갇힌 듯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기에 제 고통을 티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으려 해도 몸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김현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말투로 제 얼굴이 창백해져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진통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떨렸고 한층 깊어진 고통이 점점 더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심하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버스가 점점 더 깊이 파묻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공포에 휩싸인 승객들 사이에서 패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수 씨가 침착하게 승객들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성 승객들에게 밖으로 나가 버스 주변의 눈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다시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간 승객들이 돌아와 눈을 충분히 치웠다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현수 씨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약 100m 떨어진 곳에 관리소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만약 그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면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죠. 그는 먼저 저와 아이들을 관리소로 옮긴 뒤 나머지 승객들도 순차적으로 이동하자고 했죠. 에디와 다른 남성 승객들이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진통과 극심한 추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수 씨는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고 무릎까지 쌓인 눈을 하나하나 헤치며 관리소로 향하는 길을 개척했고 다른 승객들은 우리를 감싸듯 따라왔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발은 이미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온몸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주는 남편과 저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얼굴을 때렸고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들며 몸을 얼려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현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을 내밀었어요. 제가 업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은 더 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등에 닿는 온기는 얼어붙어가는 저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현수 씨는 한국에서 여러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 경험 덕분인지 그는 모든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 도로 관리소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감격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현수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미소를 짓더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승객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현수 씨가 나머지 승객들을 데려가는 동안에 먼저 관리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관리소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폭설을 피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발이 묶인 사람들이었고 저처럼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임산부가 이런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저를 따뜻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관리소 안은 비교적 따뜻했고 얼어붙을 듯한 바깥의 한기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며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녹였습니다.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몸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싶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승객들을 데려오고 있을 현수 씨와 에디, 그리고 승객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부디 모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나머지 승객을 데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몸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옷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눈보라를 헤치며 승객들을 구조하느라 극한의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낸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승객들이 모두 무사히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차오르는 고통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수 씨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 곁으로 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그는 곧장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가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구조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뱃속의 아이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는 현수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의료진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관리소에 있던 한 할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 역시 한국분이셨습니다. 과거 간호사로 근무하셨다는 할머니께서는 제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조산의 기운이 보인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현수 씨를 가리키며 이 청년 선생과 함께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깨끗한 옷가지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따뜻한 물도 준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둘씩 준비가 진행되면서 그분께서는 제게 심호흡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이마를 쓰다듬을 때마다 이상한 안정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았고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수 씨와 할머니께서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상황을 이끌어 가셨고 현수 씨는 전문적인 의료 지식으로 이를 뒷받침했죠. 그리고 마침내 진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관리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할머니께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으셨고
현수 씨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닦아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긴급 제설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센 눈보라가 잠시 멈추었고 길이 열린 것이었죠. 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제설차가 도로를 뚫으며 다가왔고 그 뒤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구급차로 저와 아기 그리고 에디가 먼저 병원으로 이송되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할머니께서는 포대기처럼 감싼 담요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며 아기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마지막까지 제 체온과 아기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고 구급대원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병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환경을 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마치 길고도 고통스러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관리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되더군요. 특히 저희를 끝까지 도와주신 현수 씨와 할머니의 안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2시간 후 모든 승객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와 아기의 건강이 모두 양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출산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하시며 이건 기적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두 할머니와 현수 씨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이튿날 아침 뜻밖의 손님들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바로 현수 씨와 할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자 두 분 모두 환한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순간 울컥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 한번 저를 감싸왔고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디는 현수 씨에게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 씨도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해요. 모든 승객이 무사히 구조된 것을 확인한 후에도 제 상태가 걱정되어 바로 찾아온 것이었죠. 이후 할머니께서는 가끔 병원에 들리셨어요. 하루는 아기 선물이라고 하시며 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셨던 신생아용 기저귀를 가져오셨어요. 마침 저희에게는 너무 필요한 선물이었어요.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준비한 아기용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큰 고민 없이 선택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품질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기저귀는 흡수력이 부족해 쉽게 축축해졌고 통기성이 떨어져 아기의 피부가 쉽게 붉어졌습니다. 보습 크림도 발림성이 좋지 않아 피부에 겉도는 느낌이 들었고 속삭여 역시 촉감이 거칠어 아기가 불편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걸 계속 써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선물로 준 아기용품들은 모두 한국산이었고 사용해보니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기저귀는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흡수력 덕분에 아기가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보습 크림도 자극이 적어 아기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속사계와 손수건 역시 한결 더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감촉이 포근해서 아기가 훨씬 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디 역시 한국 제품을 사용해본 후 이제야 제대로 된 걸 쓰는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아기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한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할머니의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아이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된 제품이 되었어요. 또한 할머니께서는 꼭 잊지 않고 늘 손수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산모 음식이라고 하시며 꼭 다 먹고 힘을 내야 된다고 하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따뜻한 국물이 어우러진 음식에서 깊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입 떠먹을 때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저의 몸도 서서히 기운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시며 몸이 회복돼야 아기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많은 분들의 보살핌 속에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에디는 우선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고 저는 육아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에디에게 한국 음식을 배워보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의아해하더군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산모 음식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해보고 나자 그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에디가 먼저 한국 식당을 찾아보곤 해요. 현수 씨는 가끔 문자로 아기의 소식을 물어봐요. 바쁜 학업 중에도 우리 아이의 성장을 챙겨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눈이 내리면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해줍니다. 폭설 속에서 만난 천사들의 이야기,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을. 헝가리에 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응급구조 체계를 조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수 씨가 오랜 기간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이며 응급의료 체계는 물론 의료진들의 수준도 최고라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받은 전문적인 훈련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경험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오랜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셨기에 수많은 지식과 노하우로 제 아이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를 자주 찾아보고 있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우리 가족은 꼭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찾아가 아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를 구해준 사람들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창밖에 눈이 내릴 때면 그날이 떠올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 폭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토록 특별한 나라와 문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이 그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가 얼른 커서 한국에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